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은요,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것인 동시에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지금 내는 만큼 내고 나중에 더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미래 세대에 그만큼 부담을 더 지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수혜자들이 더 받는 만큼 미래 세대가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30조 원이 적립됐습니다. 원년 납부자 중에 한 사람인 저도 앞으로 제가 받게 될 연금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관심이 큽니다. 지금까지 적립액 가운데 100조 정도가 연금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기금은 2057년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개편안은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무산됐거나 정부안보다 요율을 낮췄거나 소득 대체율도 낮췄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관련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숙제에 대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가오는 세대가 또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위원을 지내신 분이시죠.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화 교수를 연결해서 국민 연금 이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1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네, 뭐 오늘 교체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요즘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굉장히 좀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네네. 청와대가 마음이 더 급해진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 13일 이제 동남아 순방 떠나시는데 그 전에 뭐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후임은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고, 뭐 오늘 곧바로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11일 또는 12일 중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문책성 인사로 아마 이제 가져가는 것 같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네. 명예로운 퇴진을 지금 아마 하게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금 뭐 청와대 인사 또 뭐 중폭 개각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후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아직은 유력한 것으로, 하지만 뭐 경제를 너무 몰라서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속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어제 경제동향 보고에서 처음으로 이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만 하더라도 경기가 완만한 개선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었고요. 9월에 그 경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KDI는 지난달 경우에 또 고용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지금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후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뭐 그건 곧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노총 간의 갈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달 중에는 계속 고조되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네네. 청와대가 최근 그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출범시키기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 나와서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네네. 지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노총이 또 발끈했습니다.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나섰고요.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 여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최근 주 52시간제에 따른 그 기업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탄력 근로제 기한 확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그 상설 협의체 때도 이제 합의문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민주노총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이라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네. 8대 입법 과제를 또 내걸고 정부를 또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노총은 어찌됐건 뭐 이번 정권 창출에 본인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이제 그 기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좀 가다 보니 더욱더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공무원 노조 조합원 6,300여 명의 연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12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하고요. 예. 14일부터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네네. 아예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총파업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이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는 어제 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최소한 6개월 그리고 1년 뭐 이런 식의 범위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쪽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네. 홍영표 이 원내대표도 원래 노조 출신. 민주노총 출신이시고요. 예. 이 원내대표들이 좀 합의를 한 사안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지금 거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개혁안 이게 지금 유출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유출했냐? 뭐 휴대폰까지 지금 건네받고 뭐 이런 상황인 모양이죠. 네. 특별감찰에 지금 이제 들어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공무원 노조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만 문재인 형이 이제 전면 재검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네네. 그 개혁안이 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언론의 보도가 먼저 나갔다. 는 게 이게 이제 그 사안이고요. 네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도대체 이거 누가 유출을 시켰느냐 언론 쪽에. 네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에게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제 받아서 조사를 하고 되돌려줬다는 얘기고요.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가장 것을 압수했다라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5급 공무원 2명의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왜 그랬을까? 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인데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뭐 이제 한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왜 좀 이 시점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긴급히 특별 감찰까지 했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네네. 역시 뭐 약간 좀 군기잡기 내지는 대통령이 지금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뭐 논란을 좀 덮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시나리오 지금 모르는 국민이 있나요?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나온 안들 보면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뭐 사실은 얘기예요. 선택지가 예. 또 몇 개 없어요. 네네. 예, 그 뻔한 이제 그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 좀 알려졌다고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네. 예, 오히려 저는 이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좀 알렸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예. 예, 뭐 청와대 요즘 뭐 인터넷 TV도 하는데, 네네. 예,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합니다. 예, 그럼 뭐 관련한 이슈는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있는 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공익위원이신 순천향대 김영하 교수와 대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좀 연결하도록 하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원책 조직 특위위원 네.
서로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쪽도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변호사가 최근 그 비대위 활동 기간을 연장을 하자. 그리고 내년 6월 또는 7월에 보수 통합 전당대회를 열자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냐. 이 비대위원 차원에서 이미 다 결정한 거다. 2월까지 마무리한다. 전당대회 뭐 혹시 연다면 뭐 3월로 미뤄질 수는 있더라도 2월까지 가능하면 이제 마무리 짓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각별히 주의하라. 이 결정 따르지 않으면 해촉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고 지금 이제 갈등을 지금 이제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조강특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또 앞으로 혹시 전 위원이 해촉되거나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한다면 이 한국당의 인적 쇄신 작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위한 안전판이면서 실질적인 은퇴 후 소득의 역할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죠. 그리고 노동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 고갈이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죠. 이랬던 문제 연관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역시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개편안을 대통령이 반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금융경영학과 김용화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 해 전부터 개편 방안이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맥락을 좀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까지 논의되는 그 큰 방향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하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과요. 또 하나는 또 국민연금 재정이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 논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 상반된 주장에 대한 대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상황에 대한 사실은 그 사실 그 자체의 팩트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사실은 현상 자체는 하나인데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각에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일단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 위원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는 왜 지금 국민연금 이슈와 같이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함께 사립학 교직원연금 개혁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상가하면 3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혁이 충분하지 않느냐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고요.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면 또 그때 2015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국민연금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도 함께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전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득 대체를 높인다는 것이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뭐 1+1은 2가인 거지 1+1을 1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급여 수준을 좀 더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 수준도 같이 높아야 되는 것이지. 예. 급여 수준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특출한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그런 합의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서로 논란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현행 9%를 15%까지 단계력으로 보험료율을 올린다. 뭐 이 같은 개편안을 또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는 이 배경은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 복지부가 대통령께 몇 가지 대안을 했는지는 지금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보도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대안 모두가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를 높이든지 소득 대체를 현상으로 유지하든지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네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왜 보험료 인상안이 다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인상 부담이 국민들이 수긍 가겠는가 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든지 또 소득 대체 인상하지 않더라도 2057년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우리 사회는 제시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또는 거기에 준하는 대체안이 나와서 국민적 대합의를 이룬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보험료 인상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왔고요. 네네. 보험료를 인하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한번 인상 보험료라는 것은 현재 원래 저부담 고급여 어떻게 보면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구조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시작하는데요. 네네. 결국은 그 저부담과 고급여를 균형하는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낮은 보험료를 차츰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런 과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불가피하게 국민들도 동의하고 또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각에서는요. 소득 대체를 높여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지금 적립식 체제에서 그럴 거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가식으로 바뀌면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네. 독일이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런 나라하고의 차이는 대부분의 그 서구 선진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향후에도 그 전체 인구의 25% 내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50년이 넘어서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42.5%가 됩니다. 그 부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적립금 없이 네네. 그 당시에 근로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서 그 당시에 노인 세대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네. 노인 인구는 늘고 근로 인구는 작아지는 특수한 우리 한국의 인구 상황으로 봤을 때 서구식 그 부가 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한계에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해야 될 그 적립금에 고갈된 상황에서 부가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가식으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가식으로 전환할 때 사회보험료로 조달하든지 조세로 조달하든지 어떤 것인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지금 그 연금을 받아야 될 노령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뭐 원래 이제 인류 사회라는 것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모시는 건 맞지만, 네네. 그 전제는 인구 구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0이라고 했을 때, 네네. 연금 수급자가 12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근로자 한 분이 노인 1.2명분을 또 부양하고 모셔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 그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그 대타협, 대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에 참여를 해 오셨는데 결국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여론 수렴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똑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복지제도는 자기 부담 없이 네네. 국민 공적부조 같은 그런 제도를 보면은 부담 없이 어려운 생활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그런 공공부조 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 붙여서 노후 기간 동안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간 동안 부담한 액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일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차액만큼이 또는 미래 세대한테 증가되는 것이고 예, 예. 또 미래 세대가 부담 가능하면은 또 그것도 가능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같이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또 저출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재정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을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면 5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 50% 소득 자체도 노후에 기본소득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사안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50%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네네. 우리 미래 노후 소득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국민연금으로 하는 부분이 한 30% 내지 40%, 그리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이 또 2 내지 30%, 그 네네. 이상은 또 개인의 저축이나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는 삼청보장연금 방식을 대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고 노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등으로 해서 보충이 돼야 되고요. 네네. 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못 받는 그런 계층도 존재하십니다. 예, 예. 그런 분을 위해서 또 기초연금이 또 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전 국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노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지급 시기를 늦추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들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계속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평균 수명 연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지던 1986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72세였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현재는 82세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2060년이 되면은 우리 그 전체적인 평균 수명 자체가 예. 거의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수급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보험료 부담은 똑같은데 수급 기간이 늘게 되면은 또 적립기금이 없어지고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출 수밖에 없고요. 네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늦추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 현재 법령 자체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것은 법이 이미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더 늦춘다는 것도 2033년 이후에 2038년 정도에 66세로 또 2043년에 67세로 네네. 그렇게 해서 아주 미래에 늦출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지지. 지금 바로 67세나 68세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안의 바람직한 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도 있고 기초연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은 재정 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부담이 많지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급여 수준을 높인다든지 소득대 보험료 수준을 또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 수준의 적정 수준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모든 제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조정하고 개편하는 그래서 하나의 제도에 대한 단순한 보험료 인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제도를 같이 보면서 노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의 김영화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고요. 방금 들어온 그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오늘 아침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은요. 이어지는 8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공포의 BCG 그러니까 예방 백신을 맞은 그 영아들의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큽니다. 관련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경피용 BCG 백신입니다. 이게 결핵 예방을 위해서 신생아들 맞히는 백신이에요. 경피용 백신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 비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접종을 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접종을 할 아이를 둘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영준 정책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이 신생아들을 접종하는 백신 간단한 설명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이거 무료 예방 접종으로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생후 4주 이내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BCG 백신을 맞는다고 결핵에 감염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결핵균에 감염됐을 때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결핵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WHO 기준으로 필수 예방 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아들에게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4주 이내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시고 나서 금방 맞추는 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경피용, 피내용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피내용은 지금 30대 이후는 대부분 다 기억나실 텐데 불주사로 알려진 그 주사고요. 예, 그래서 피부를 떠서 약을 피내 주사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게 특징이고. 지금 피부에 보면은 그런 그 흔적들 남아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 흔적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나이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주사고요. 불주사로 이제 알려진. 예, 그리고 경피용은 93년에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도장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이 12개 정도, 9개에서 12개 정도가 있으면서 그 피부로 그냥 이렇게 도장식으로 찍어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젊은 분들밖에 사실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피용 백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 자, 비소란 어떤 물질입니까? 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면 한두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독성학회에서 킹 오브 포이즌이라고 이제 독성의 왕으로 불릴 정도고요. 예. 이게 급성 중독 시에는 그냥 즉시 사망하고 사실 위세척이나 이런 거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혈액에 그냥 투입이 돼가지고 적혈구 따라서 그냥 전신에 포화가 되고 만성 이제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55년에 그 모리나가의 그 비소 밀크 사건 같은 걸로 애들이 한 130명 죽은 적이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중금속 중에는 가장
사실은 독성이 센 물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급 발암 물질이고요. 근데 독약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비소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밥에도 있다면서요. 예, 그 소량은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네네. 뭐 드라마나 이렇게 사극을 보시면은 사람을 이렇게 계속 말려 죽이거나 암살할 때 비소를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의 예.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한약재도 있고요. 구해서 이렇게 뭐 쓸 수도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긴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소량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식약처 쪽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BCG,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거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 기준은 식약처는 지금 전혀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자체 검사를 하거나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일본 후생성이 이제 해당 백신 검출된 비소량이 0.039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1일 허용 기준치랑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4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에 계속 노출됐다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네. 네, 이렇게 극소량이 백신을 통해서만 만약에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네네. 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량이 노출되더라도 인체 대사가 돼서 중금속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네. 영아들은 그 몸집이 되게 작기 때문에 네네. 어른의 기준으로만 이걸 또 판단할 수가 없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이는 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접종을 한 영아들은 얼마나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할 그 부모들은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좀 간단한 조언을 주시죠. 일단 지금 얼마나 접종을 받았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수입이 돼서 한국에서 지금 경피용은 비급여 접종도 대상입니다. 이게 WHO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내형이라고 하는 그 불주사형이 사실은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는 국가에서 무료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몇 명에게 어떻게 맞췄는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경피용은 사실은 이제 총 수입량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비소 검출된 이 제재를 일본에서도 이제 후생성에서 검사를 이제 해서 8월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밝혀져서 문제가 된 건데. 네. 이 제재가 2006년부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앰플 자체를 개발한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얼마나 노출된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 국내에서는 이걸 다 회수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는 사실 그 태어난 아기들한테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맞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체내에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가기 때문에. 네네.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성 비소 중독이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회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재밌는데 식약처를 제가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식약처에서 사실 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비소가 일정 수준 이상 검사된 거를 파악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일본 후생성에서 올해 8월에 이미 알고 있어서 이 출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신규 제조를 못하게 하고 이미 나와 있는 건 일본 후생성은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요. 근데 그 과정이 일본 내에서도 8월에 알았는데 지금 이제 10월 말에야 이제 공표가 된 것이고요. 네네. 그 정보를 뒤늦게 이제 한국 식약처에서 알아가지고 저희는 사실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백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 조제를 중지시킬 수 없으니까 나가 있는 걸 전부 회수한 이런 좀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이제 한국 식약처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예방접종 백신을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일단 이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제 WHO 기준으로도 이제 피내용이 더 그 용량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건데, 이 피내용 예방접종 백신조차도 저희가 그 덴마크사에서 다 전량 수입합니다. 2006년 이후로.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생산이 돌아가면서 유럽에 먼저 공급하고 그러다가 몇 번 이렇게 한국에서 백신 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못 맞추고. 이게 생후 4개월, 그러니까 1개월 안에 4주 안에 맞춰야 되는데 없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비급여로 이 경피용
예방 백신을 일본에서 계속 수입을 해왔던 거죠. 이게 비급여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이제 맞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국가 예방접종의 무료 예방접종에는 해당이 안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효용성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100% 돈을 내고 이제 뭐 대부분 한 7, 8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맞추실 텐데요. 네네. 네, 그런 예방접종인데 또 이제 소아과나 이제 의료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비급여니까 그 무료 예방접종보다는 돈이 좀 더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실은 식약처 외에는 사실 이게 수입할 때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무료 예방접종의 어떤 그 키트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전량 수입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얼마나 투입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시중에서 예방접종 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만, 그동안 이 백신 관리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 어떠한 그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게 그 BCG는 필수 예방접종인데 전부 수입 제품입니다. 네네. 이게 2006년에 그 국내에서 공급하던 백신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폐기가 돼서 무려 2007년부터 이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신 국산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네. 2021년 정도가 돼야지 지금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예, 좀 약간 어이없는 지금 상황인데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두 번째는 일본 후생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수입 검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식약처가 좀 주도해서 뭔가 더 안전하게 가야 될 것 같고 네네.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이런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 완화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지 될 것이고 식약처는 이번에 이것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다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뭐 일본 후생성 자료 그냥 발표하면서 그냥 전량 해수만 발표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그 어머니들의 지금 심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 3부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